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네, 이동섭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전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절이 이래서요. 뭐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주로 이제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는 주로 뭐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다음 책을 이제 뭐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이어지면서 안 하던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사실 소설을 거의 읽지 않았거든요. 주로 이제 뭐 공부하는 책 읽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문학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은 문학 전공이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세계문학 책이 꽉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녀의 서가에서 책을 이제 붙기 시작해서 세계문학을 좀 읽었어요. 고전 문학들 한 4, 50권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책들을 좀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그런 뭐 적과 흑이든 안나 카레니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담 보바리든 이제 그런 책을 사랑을 키워드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랑. 뜬금없죠. 예. 문학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예술이 네, 문학이다 이렇게 문학이다.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책을 그게 뭔가 저작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차근차근. 네. 그때 이제 약간 좀 선생님 생각에도 뜬금없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사랑에 관련한 이야기들로 펼쳐지는 세계문학과 예술의 세계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네.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좀 남사스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 철학가들도 사회학자도 그렇고요. 이 사랑이라는 걸 재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 조금 좀 각박하고 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렇잖아요.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몰하지 않고 지금에 맞게 다시 이제 해서 사람들을 묶어내야 된다. 뭐 그런 차원도 있어서 그런 뭐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술가들은 네. 이 사랑을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쇼팽이 조르주 상드를 안 만났더라면 과연 그런 작품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게 그것도 약간 좀 강박 같기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 주제 혹은 뭐 문학적 주제로도 사랑을 다룬다는 게 아닌데 참 가볍게 음, 치부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 근데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게 네,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반어적으로 그 사랑이 없는 시대에서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어,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몇몇의 예술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특성과 새로운 작가님만의 어떤 관점이 투영된 어떤 해석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해석 안에서 우리가 마치 인생에서 몇, 몇 대 몇으로 어떤 걸 음, 선택하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게 됐는데, 그 처음에 그 작가님께서 광고 홍보를 이렇게 전공하셨는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그 정체성이 계속 뭔가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가요? 네네. 어떤 면이? 어떤 그 관점을 택하실 때도 이 사람이 어떤 그 뭔가 카피나 예를 들면 어떤 음,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어떤 것들 추측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게 읽혔거든요. 네. 음, 뭐 아무래도 대학에서 그걸 공부했으니까요, 4년 동안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아,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또 음,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빈치 같은 네. 분은 참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작했다 싶었는데 음,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어, 이게 르네상스를 공부하려면 네. 중세를 알아야 되고 어, 중세를 알면 르네상스 하고
르네상스 때 꾸었던 꿈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도 쭉 이렇게 일별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공부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 공부의 양도 많고, 네. 두 번째는 다빈치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음.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네. 제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대의 그분의 마음의 풍경을 쓴다는 게 좀 겁났어요. 그러니까 반고 같은 경우는 36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나이대에 썼거든요. 그 네. 책은. 그러니까 좀 그게 뭐 나이가 중요하냐 하지만 인생은 나이가 중요한 게 네. 예술에는 천재가 있지만 인생엔 천재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살짜리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를 기가 막히게 연주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4살짜리가 기가 막히게 70살처럼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보지 못한 나이대에 특히나 다빈치 같은 인물의 어떤 내면에 대해 쓴다는 것은 너무나 겁나는 일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고 이제 좀 다른 방식을 취해서 네. 그걸 풀어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광고 카피처럼 뭐 한다는 거는 어쩌면 이 책이라는 것은 네. 제가 만약에 다빈치에서 100을 알면 책에는 한 30 정도 칠리는 거죠. 예,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50 이상 넣으면 좀 예, 과하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30, 25 정도 넣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걸 이렇게 사후적으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압축적인 표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저로서는 좀 더 매력 자본이 이렇게 돋보이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 몰랐네요. 왜냐면은 조금 뭔가 예술 인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향들은 사실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실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어떤 것들로 남겨지는 것이 네, 드물기도 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머리 한번 넘겨도 되나요?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들 중에서 그 조금 후반부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 매력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 자본주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고 금융이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매력을 가지고 그 금융 자본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고민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드물긴 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 이 단어는 뭐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쓴 단어긴 한데요. 참 이게 싫더라고요. 그 표현이. 근데 그것만큼 또 정확하게 뜻이 통할 단어는 없는 것 같아서 매력 자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사실 인간의 매력을 얼만큼 자본의 수치로 바꿀 수 있냐, 네. 이것은 좀 어렵죠. 이게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팔로워 숫자는 숫자로 보이지만 네. 원래 자본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매력은 숫자로 안 나오죠. 뭐 너의 매력은 7.5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팔로워 숫자라든가 뭐 월급이라든가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배기량이나 이런 숫자들이 네. 존재해 왔거든요. 근데 매력 자본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매 어떤 시대마다 다 있어 왔겠죠. 네. 있어 왔는데 요즘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매력 자본을 가질 수 있냐? 참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부생들 제가 유학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만난 학부생들은 내가 지금 저 아이들과 경쟁하면 나는 이 대학에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보다 훨씬 유능했어요. 네.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 뭐 영어도 정말 다 잘하고 너무나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너무나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그 많은 걸 갖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데 한 몇 년이 걸렸어요. 뭔가 쟤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들었지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아이들이고 네.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세계관도 좋은데 뭔가 뭘 할지를 몰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빈센트나 다빈치 같은 사람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됐냐면요. 이걸 못하면 안 되고요. 이걸 못하면 안 되고 이걸 맞아요.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이 되어가고 또 그게 좋잖아요. 마음 있고 편하고. 근데 그래서 좀 느껴지는 게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런 매력 고민. 그쵸. 근데 네. 매력 없는 사람이 이 되어 가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매력은 없지만 평균이 되면 불안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력과 어떻게 보면 매력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아, 현대인들의 현대 자본주의가 가장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네. 불안을 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불안을 계속 끊임없이 파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어느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단정지어 쓰셨더라고요. 현대 도시는 불안을 먹고 산다. 그래서 현대 도시에서 불안을 빼고 살 수는 없다.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염세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그렇지만 태어난 인간은 어쨌든 불안하죠. 네. 불안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한 친구랑 놀러도 가고 음, 뭐 음악도 듣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불안을 좀 울어뜨리고 불안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불안과 더불어 사는 거. 음, 그러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이 책을 쓸 때도 뭐 저도 그 우울증을 알았던 적이 있었고 주변의 친구들 중에 또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인간들은 또 그런 약간 유머인데 결국 그게 네. 내가 우울증을 앓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나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자 우울증이 뭐지 일단 책 찾아봐. 아, 막 공부해요 우울증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이제 좀 이렇게 객관화되는데 네.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고 공부하고 제가 느낀 제 나름의 결론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재적이든 외재적이든. 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순간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드세요, 선생님? 안 들죠. 일단 얼굴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네. 뭐 부끄러운지 음, 남사스러운지 거짓말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위선적인 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면 데리고 살만하다. 음, 그렇게 그냥 긍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념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긍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제가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 네.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지킬로 낮에 살지만 다들 각자의 하이드가 있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도 얘기했지만 그 한 겹의 인간, 그러니까 지킬만 있는 인간은 미치광이 아니면 어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인간은 여러 얼굴이 오히려.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내 안의 하이드를 잘 관리해서 이 음, 하이드가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션이네요. 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일찍 일찍 밥 먹고 네. 괜히 참았다가 나중에 하이드 돼가지고 야식 먹지 말고 이렇게 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야기 돌아갔는데 네. 매력 자본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보고 내게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실제로 가까이서 겪어보면 그 사람도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포장 잘 되어서 깎여져서 네. 포장이 잘 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유재석이나 BTS나 아이유가 뭐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죠. 특히 김연아 선수의 노력, 김연경 선수의 노력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빼고 이것만 보자고 하면 더 심하게 네. 힘들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가다 보면 나는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야, 너 되게 매력적이야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은 근데 워낙에 시각 매체들, SNS들이 어떤 화려한 어떤 것들, 인생을 조명하는 음, 것에서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을 더 셀링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어떤 뭐 마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어떤 비교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긍정하거나 자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가 약간 위축되는 사회이긴 하다. 뭐 이런 그쵸, 생각 맞아요. 들어요. 네. 어느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검사 의사 네. 되면 되는데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몸매로 태어나면 된다고. 아. 예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로 태어나면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더 그게 SNS 통해서 드러나고 하니까 더 네. 심하게 위축된다 그러는데 또 다르게 보자면 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전 세대에서는 그냥 정말 네. 힘들게 살아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회. 기회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또 세상을 항상 좋은 면으로 보자고 들면 또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가님을 통해서 그 어떤 지적 호기심의 그 왕성함이랑 인생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좀 긍정성 같은 것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도 조금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예술이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은 읽어야 되고 독서는 중요하고 예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런 어떤 당위적 명제들 이상의 작가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강연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은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책은 지금 시대는 안 읽어도 되는데 음.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 책을 꼭 사주시면 아, 농담이고요. 책을 유명한 말이 있죠. 책을 안 읽는 건 괜찮은데 한 권만 읽는 건 문제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책을 꼭 읽어야 되냐? 책은 필요할 때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이 오고 네. 그 정보를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학습하면 이것은 빨리 알게 되는 동시에 빨리 잊혀져요. 이건 정보기 때문에. 네. 근데 정보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은 그 지식이 되는 시간이 걸리죠. 책 읽는 시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들여가기 때문에 좀 책은 읽을 필요가 그럴 때는 있는 것 같고요.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보기 위해서는 네. 책이 필요하나 그런 책들이 필요한 거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그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보는 면이 있고요. 네. 또 뭐였죠? 그렇다면 예술은? 예술이라는 네.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술을 모르고 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술 없이도 행복하면 그로써 된 거죠. 예술을 필요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 예술을 접하는 건데 제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얻는 것을 저희 큰 누나는 갑자기 이렇게 방송 나가도 되나요? 소주와 삼겹살로 다 충족하시거든요. 아, 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그 어떤 쾌락과 만족과 깊이를 얻는 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삼겹살을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굽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녀는 진심이거든요. 그걸 굽는 자기만의 방식과 노하우와 먹는 순간과 함께 먹을 때 어떻게 그 다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 그걸 통해서 얻는 만족감과 그건 예술과 뭐 그렇게 다른가? 예술이 뭐 더 고매하고 우아한가? 뭐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들어야 우아하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들으면 뭐 아닌가? 그런 거는 좀 예전의 관점이지. 네. 내가 그거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쇼팽 콘체르토 틀어놓으면 다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시간 낭비죠. 시끄럽기만 하고. 네. 오히려 내가 김광석이든 이소라든 아니면 또 누구의 제가 옛날 사람이라 누구의 음악이든 그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뜨거워진다면 그로써 된 거지. 굳이 그런 음악을 들을 필요도 있나? 그런데 듣다가 보면 또 이제 그렇게 그 클래식 음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가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준이 낮다 높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학술적으로야 예술의 쓸모는 무쓸모에서 온다 이런 말이 네, 있거든요. 무용에서. 그런데 그 말로서 되게 아름답죠. 네. 그냥 저는 하나 만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무용하면서 쓸모 있는 거는 많아요. 예술 네. 아니어도. 네. 그런데 저는 예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대중 강연을 안 하고 살다가 네. 반고 인생 수업을 내고 대중 강연을 출판사에서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어떤 할머니가 네.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십몇 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그분의 한마디가 더 본질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느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못 그린 그림이 닿는 네. 진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삶의 통찰이란 것은 네네. 책에서 오지 않죠.
그건 인생의 경험에서 특히 직접적 경험에서 오거든요. 네.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음악을 많이 듣고 예술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여행을 가야지 맨 여행 프로 보고 있고 여행서 많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 내가 그냥 짐 싸들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삶의 직접 경험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어떤 감상을 한번 얘기했을 때 네. 오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예술을 꼭 알아야 되냐? 알면 좋죠. 나가서 이제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네. 교양도 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허세와 지적 허영이라고 그좀 할까요? 알 수 없이 약간 이렇게 떠다니는 분위기 같은 게 네네, 생기죠. 아우라 생기죠. 그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니까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이 그렇진 뭘 많이 않으시죠. 한다 해서 별로 그런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 저보다 뭐 우리는 고수가 많으니까요. 전혀 음. 그렇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을 정직하게 직접적으로 살아온 사람에 대한 선망이 음. 부러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 음. 모르면 괜히 약간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당당하시면 돼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구가 모른다고 위축 안 되죠. 그죠. 근데 왠지 서양 미술사는 모르면 여행 가서도 좀 없어 보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나 같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좋은데요. 네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음. 네. 그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무학의 통찰자들이었어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정말 약간 이름만 알던 몇몇의 예술가들을 오늘 좀 다시 본 계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예를 편견 때문에 혹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몰랐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약간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태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형을 도와줬을까요? 아, 네. 그것도 참 분분한가요? 여러 의견이 아, 있는데요. 네. 태호가 왜 이렇게 도와줬냐? 네네. 그 질문만큼 어떻게 하다가 태호는 형이 죽고 나서 6개월 안에 그렇게 특별한 병 없이 죽어버렸을까? 네, 진짜 그 약간 그것도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네, 한 네. 명이 죽었을 때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둘이 이제 플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명이 끊어지니까 생이 끊어지는. 맞아요. 또. 근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정조도 음. 47세였나 그때 죽었거든요. 네. 근데 정조도 그 죽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채제공도 그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 즈음에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생의 에너지가 이렇게 축 떨어지듯이 돌아가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술사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더 극적인 예는 모딜리아니가 그림에 많이 그렸던 잔 에뷰테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 모델. 네. 그 여자는 실제로 이 모딜리아니가 이제 죽고 나서 네. 8개월 된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냥 투신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태호의 죽음도 너무 둘이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다가 이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우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꼈을 사람은 태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뭔가 도움을 줬고 그 마음의 의지를 삼았던 관계인데도요.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장 최측근이었고 거의 전부 모든 걸 관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면 전제는 그거예요. 자살했다면 가장 크게 죄를 물어야 될 사람은 태호라고도 해요. 태호가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뭐 그런 얘기도 네. 너무 나쁜 의견이긴 하지만 네. 너무 좀 비정한 의견이죠. 나쁘다기보다. 네. 근데 태호로서 봤을 때 형이 그렇게 죽고 나서 형의 그 가치를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전시회 준비를 하고 뭐 하다가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뭐 매독이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태호가 왜 형을 도와줬냐면 둘의 관계를 단순히 형 동생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진 하나라는 서양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빈센트도 끊임없이 얘기하거든. 내 그림은 너와 더불어 그리는 거야. 너와 함께 그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 삶의 불꽃처럼 내 삶을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사라졌을 때 과연 내가 혼자 오롯이 설 수 있을까? 못 서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죽음이 아닐까?
그래서 태호가 처음에 도와준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형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네. 해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참 어렵죠. 그게 딱 정확히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둘은 여느 형제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그뭐 편지 오고 간 내용들이 또 책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은 뭔가 그렇죠? 친근한 나는 잘 모르는데 왜 약간 더 뭔가 음, 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이 예술가가 나랑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 아, 그런 것들이 약간 스토리텔링의 아, 그, 힘이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제 네네. 반고 인생 수업을 읽어보시고 어느 네네네. 50대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분은 자기 형이 네. 예전에 그랬었죠. 저희 부모 세대도 그랬는데 마지에게 올인했잖아요. 네. 나머지 이 가족들은. 그래서 약간 마지 희생을 형을 하게 됐죠. 위해서 네, 맞아요. 오히려 음. 자기 둘째였는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다 형 뒷바라지로 살았다고. 근데 네. 제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태호에 대해서 썼거든요. 네. 한 챕터를 썼는데 그것이 너무 진짜 눈물이 많이 음. 났다. 뭐 제가 잘 썼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보통 반고 책에서 태호를 그렇게 비중을 별로 안 두고 네, 하는 맞아요. 경우도 네.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마지에게 희생당한 뭐 차남이나 차녀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가까이에 온다는 건 나의 이야기랑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예술을 인생이랑 더 가깝게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작업들을 해 오셨는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랑 교집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정을 주지 않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무엇인가 교집합이 있어야지만 이제 음. 관심을 두는 거고 빈센트 van 고흐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국의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네. 이런 고흐같이 하고 싶은 걸 했지만 쓰러져 버린 이 사람에 대한 음.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못했고 음. 내가 진짜 목공예를 하고 싶었는데 뭐 서울대 가라 그래서 서울대 가 잘하는가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던 거에 대한 네. 연민과 후회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혼자 미술관에서 고고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살아있을 때 예술이 가치가 있지. 나 죽고 나서 예술 작품이 뭐가 그렇게 가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 우연히 본 이 그림이 뭐 명화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든 그거 아니어도 우연히 본 이 그림이 그날의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거나 기분 좋게 해주거나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을 찍어서 때때로 그걸 꺼내볼 수 있으면 그로써 예술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관점들이 좀 높은 벽에 앞에서 좀 힘들거나 무너졌거나 이랬던 경험도 있으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요. 네. 많죠. 음. 많죠. 뭐 저는 제가 뭐 몸도 크게 뭐 아팠던 적도 있고 또 그게 치유가 된 다음에도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그랬던 적도 있고 여자한테 뭐 차인 적이 두 번인데 대차게 차인 적이 두 번이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좌절이 있는데요. 예술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신 질문은 이제 감성적 차원에서 예술을 접근하는 질문 같아요. 네. 내가 인생에서 되게 힘들 때가 네. 있으니까 내 힘듦을 그림이 위로한다. 음.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은 네.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감각적 차원. 차원에서 그려졌어요. 그래서 눈의 쾌감을 자극하지 네.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빈센트 van 고흐 같이 그림이 지금 빈센트 van 고흐 그림 보면서 뭐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굉장히 난감한 얘기거든요. 빈센트 van 고흐 그림은 마음이 아프라 그린 게 아니라 색채와 네. 그 터치가 주는 그 어떤 표현력이거든요. 음. 근데 물론 예술가가 A라고 그랬기 때문에 감상자는 A라고 느껴야만 하냐? 그건 아니죠. 네.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낭만적 관점에서 작품을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림도 있지만 감각적 차원에서 그림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림. 그런 걸 보는 눈도 약간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예술은 다 무조건 시간 대비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 많이 듣고 많이 볼수록 잘 보고 잘 들어요. 아. 살면서 아무것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미술관 갔다가 바로 그림이 보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없죠. 그런 거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뭐가 돼요?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공부하고 그걸 보려고 막 그림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돈도 돈인데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결국 네. 시간의 문제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저 그림을 보는 시간, 보러 가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 본 시간, 보고 난 후에 추억의 시간, 이 시간이죠. 네. 결국 이 시간이 쌓여서 그게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창작자들만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예술을 어떤 이렇게 즐기고 예술을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그것들을 향유하는 어떤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그 책 뭐 쓰시는 것들 아까 설명해 주시긴 하셨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대중 강연 계속 이어 나가실 거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를 예술적으로 살아가실까요, 작가님은? 아, 제 삶을 예술적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고 그냥 저는 소시민으로 사는데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획이야 뭐 이제 계약해 놓은 책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줄 서 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써야 되는데 뭐 계약했다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작년에도 두 권을 계약 파기했는데 계약금 돌려주고 쓰는 건 늘 어렵나요? 작가님도 어려우신가요? 그럼요. 이제 손들 때 써야 돼요. 이렇게 책들이 이게 계획 제가 이제 저는 이런 큰 스케치북 있죠. 저희 네. 아들이 사서 안 쓰는 그 스케치북에다가 보통 책 내용을 전체를 한번 써보고 이제 쓰기 어,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손들 때 써야 돼요. 음, 근데 손들었는데 기다리고 묵혀 놔서면 이제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음,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책을 쓰고 책이 사실 뭐 주변에서는 야, 책 쓸 시간에 유튜브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거 하시는데 많이 권하실 것 같은데요, 뭐 투자도 진짜? 해주겠다 그러고 아, 하는데 정말요? 나는 투자 말고 그냥 달라 그러거든요. 그냥 달라 그러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책이라는 물성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책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책을 쓰고 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다. 네. 뭐 그럴 때가 오면 이 쓴 책들 가운데서 이제 또 영상 매체로 갈 수 있으면 또 뭐 유튜브든 뭐가 됐든 그때 이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 친구들이 장에 간다고 같이 장에 갈 필요는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은 책을 쓰는 게 더 좋고요. 더 힘들지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영상은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책을 좀 더 쓰는데 그냥 그 정도 계획만 있습니다. 인생에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인간만이 네,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계획을 세워요. 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해. 음, 그 왜 계획을 세울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민해 봤거든요. 네. 근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또 어떤 성격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긴 하죠. 제가 유학 시절에 계획을 정말 너무 많이 세워봤던 사람으로서 네. 큰 틀의 계획만 갖고 그냥 매일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도시 DNA를 네네. 찾는 것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꿈꾸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못해서 더 약간 그쵸, 안달이 나기도 하죠, 지금. 사실은. 네. 근데 해보셨으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유럽 여행을 그때 한 석 달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석 달 다녔는데요. 네. 그 다니면서 참 유난히 좋았던 도시가 있고 별로인 도시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좋은 도시가 음, 있고 여행으로 좋은 도시가 있는데 스위스 같은 데는 관광은 참 좋죠. 네. 풍경 예쁘니까. 음, 근데 무엇도 남지 않는 음, 반면에 좀 고생했지만 또 뭐 비엔나라든가 또 뭐 파리라든가 또 런던이나 뭐 또 그 기억에 남는 도시는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관광과 여행을 이렇게 구별해서 음, 생각하는데 여행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 좀 살아보는 거죠. 짧게라도. 네. 그러면 저는 저랑 맞는 도시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도시 예를 들면 파리에 살면서는 저는 베를린이 참 좋았는데 네. 그래서 유학을 끝마칠 쯤에 베를린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요. 음, 그게 여의치 않았고요. 그 대신 여행을 자주 음, 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꼭 베를린을 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파리가 좀 되게 달달한 마카롱이라면 네. 베를린은 그 투박한 호밀빵 이런 거 있죠. 단 네. 거 많이 먹다 보면 좀 그런 거 땡기잖아요. 네. 그 문화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 대신 또 그렇기 때문에 얻는 또 그런 맛이 있고 그런 거고 또 한동안 도쿄도 좀 자주 음, 갔었고 최근에는 2019년도에는 이제 이탈리아를 좀 갔었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탈리아랑 런던이랑 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좀 GNP가 좋아지고 해서 여행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지로서 가는 것도 좋죠. 뭐 동남아든 어디든 또 쉬러 가는 것도 참 좋은데 때때로 좀 나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도시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그게 꼭 반드시 해외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국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다녀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좀 일상적이고 매일이 뻔하다 뭐 이런 단조로운 어떤 삶을 타개할 몇 가지 팁도 얻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예술이 주는 어떤 무게감에서 약간 벗어나서 예술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작가님을 오늘 만나서. 다행이네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작가님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